우리가 나이 들어가지고 저도 뭐 나이가 들어가는 거는 최근에 많이 느낍니다만은 세월이 가서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삶은 아마 이런 그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우자도 건강하고 저 자신도 굉장히 잘 움직일 수 있고 또 후손도 굉장히 태어나고 그래서 이런 생활을 한 20, 30년 지내다가 이제 세상을 등지게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은 현실은 이런 거죠. 우리는 나이 한 70이 넘게 되면 보조기구에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모빌리티를 잃어버리면은 인생이 되게 불행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 바이오닉 서비스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뭐 그냥 의수나 뭐 보철 기구를 만들면은 만드는 거지 뭐 니들은 굉장히 복잡하게 하이브리드 바이오닉 그리고 서비스까지 붙였느냐 그런 이름을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하이브리드 바이오닉스는 인간의 신체 장애를 도와주기 위한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스마트 바이오닉 림, 그래서 다리 혹은 팔 이런 부분에 이제 우리가 장애가 있는 분들의 대체할 수 있는 팔다리를 제공하는 일. 그리고 소프트 바이오닉 수트라고 된 것은 사람 신체에 옷처럼 입고서 어시스트를 한다든지 뭐 재활 뭐 이런 데 쓸 수 있는 의복 같은 이런 도구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라는 이름은 왼쪽과 오른쪽이 이 두 개를 다 포괄한다라는 의미에서 하이브리드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은 두 기술의 바이오닉 림하고 소프트 바이오닉 수트 사이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간의 브레인과 이 기계를 연결해주는 신경 뉴럴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그널이 전달이 되고 그 시그널이 의도 혹은 의미가 있는 시그널이 전달되는 바로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말씀드리고자 신경정보 전달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바이오닉 서비스의 기술상의 문제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의 바이오닉 림에 대한 것들은 손 이런 거 잠깐 보시면 이 정도입니다. 여기에 좀 재밌는 것은 센서 시그널들이 센서리 인포메이션들이 유저한테 전달이 되는 메커니즘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가격을 한번 보세요. 10만 불, 12만 불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쓰기에는 사실은 쉽지 않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이그샘플은 MIT 대학의 휴 허라는 분이 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MIT 대학의 이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한 내용은 뭐냐면은 사람이 이렇게 뇌에서 신호를 보내서 뇌가 사지가 움직이면서 나오는 그런 시그널들을 일단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시그널들을 또 다른 패스로 미케니컬한 패스로 완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팬텀 앵클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진짜처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분 자체는 17살에 자기가 이 다리를 잃고서 이 연구를 통해서 자기 다리를 만들었던 거죠. 그 휴허 교수가 개발을 한 파워 앵클을 최근에 오토벅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인수를 해서 실제로 커머셜하게 이제 팔고 있는 걸 봤습니다. 대개 이제 보통 사람들한테 한 6만 불 정도에 제공하는 거로 보고 있고요. 휴허 교수가 처음에 만들었던 그런 버전보다 훨씬 더 커머셜한 부분이 많이 이렇게 보이는 프로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경 인터페이스의 지금 커런트 스테이터스는 이 정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특히 이 하지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도가 적기 때문에 조금 쉬운 면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제가 이제 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손에 별로 얘기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든 로봇 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로봇 손이 보면은 모터가 13개 있어요. 그 모터가 13개 있는데도 사람 손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게 불가능해요. 그럼 얼마나 더 있어야 되느냐 이거죠. 그죠?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의 지금 현재 스테이터스는 사람 손처럼 움직이도록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아직 멀었고, 다만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이 로봇손에 그 13개 자유도가 붙어 있는데 무게가 2.5kg나 나가요. 2.5kg짜리 손을 붙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하드웨어적으로는 이런 문제. 제가 최근 오 박사님 사업단에 들어가서 이제 바이오닉암 과제를 해가면서 새로운 액추에이션 기술들을 쭉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머슬이라고, 아티피셜 머슬. 그래서 이 머슬은
요 우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굉장히 가느다란 이 와이어 같은 거로 자기 몸에 20배 이상의 무게를 둘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그렇습니다. 웨어러블은 뭐 이 정도는 돼야지 편한 거 아니냐. 그래서 손목 터널 증후군 환자한테 그 MIT 대학의 내리 옥스만이라는 교수가 이게 패시브한 웨어러블을 만들었어요. 이 방법은 뭐냐면은 스티프니스를 이 환자의 증상에 맞게 단단하고 무르게 만든 장갑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거 괜찮잖아요. 쓸만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뭐 웨어러블의 핸드 웨어러블을 이제 스트로크 환자를 가지고 저희가 리허빌리테이션에 쓰는 이런 웨어러블 로봇을 한번 보시면은 처음에는 그라스핑을 못 하는데 웨어러블을 가지고 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이 이유는 이 정도가 지금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웨어러블 얘기하면은 옷의 액추에이션이 되는 거죠. 그냥 탄탄하게 입고 옷을 액추에이션 하는 거. 저는 이 옷을 액추에이션 하는 대신에 실을 만들었습니다. 패브릭 액추에이터를 만들어서 한번 구현을 해봤고요. 결국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이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슈는 이렇습니다. 신경 측면에서는 트랜스페어런트 해야 되고요. 디바이스 측면에서는 시임리스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이슈고요. 이 기술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유저 디펜던트하기 때문에 데이터 드리븐 스트럭처입니다. 그래서 얘가 많이 찍어내 가지고 다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맞춤형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별로 안 좋은 프로젝트죠. 자, 이걸 극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우리들이 추구하는 바는 인간의 존엄성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뭐 한 가지 사적을 붙이면은 기업도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뭔가의 기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포스트 휴먼의 가장 대표적인 영화는 알리타 배틀엔젤입니다. 한번 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암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면역 항암 치료제 기법이 개발이 되어서 굉장히 사람들을 기대에 만들게 했죠. 근데 진짜로 면역 항암 치료가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인가, 이에 대한 질문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는 어떤 과학적 통찰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될 의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질문을 던져봤냐 하면은, 정말 면역이 암에 중요하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서 몇 가지 자료를 만들어 봤는데요. 암 세포가 쥐에서 자랄 수 있습니까? 답은 자랄 수 없다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쥐에 저렇게 암 세포가 자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쥐를 우리가 누드 마우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정상 쥐가 아니라 이 쥐는 면역 체계가 붕괴된 쥐입니다. 그래서 T 세포를 만들 수 없는 쥐죠. 그래서 이 면역이 억제되어 있는 이런 암에서는 사람의 암 세포도 자랄 수 있다. 정상적인 쥐에서는 사람의 암 세포가 자라지 못합니다. 그럼 이 누드 마우스처럼 사람도 누드 휴먼 같은 게 있을까? 놀라운 보고가 있었는데요. 이게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이라고 의학 분야의 최고의 저널에 2015년도에 발표가 됐는데, 이 어떤 콜롬비아 환자가 병원에 왔는데 온몸에 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악성암이고, 근데 병리 의사가 이걸 보니까 좀 이상해,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그래서 좀 조사를,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놀랍게도 이게 이 환자의 기생하고 살고 있던 기생충에서 유래된 암세포가 암을 형성해서 사람의 몸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니까 이렇게 보고가 돼 있겠죠. 그러나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이게 왜 가능할까 했더니, 이 남자는 그 에이즈가 걸려가지고 면역이 굉장히 억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기생충이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기생충에서 암세포가 됐고, 그 암세포가 사람 몸에서 자란다. 굉장히 드문 경우이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보다는 좀 덜 쇼킹하지만 사람한테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죠.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죽으면서 착하게도 자기의 신장 2개를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신장을 받았죠. 기능도 잘 했습니다. 근데 1년 후에 두 환자가 똑같이 암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암을 조사를 해봤더니 그게 그 환자의 암이 아니라 1년 전에 자기의 신장을 기증했는 그 사람의 암세포였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그 사람은 죽기 16년 전에 흑색종이 걸렸는데 치료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었고 암 때문에 돌아가시지도 않았죠. 그래서 암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기증을 했는데 1년 후에 16년 동안 잠자고 있던 암세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럴까요? 신장이식 수술을 받는 환자들은 무슨 치료를 받느냐 하면은 면역 억제 치료를 받습니다. 자신의 면역이 억제되어 있으면은 남의 암세포도 자기 몸에서 자랄 수 있다. 면역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이 면역을 좀 제대로 이용을 하면 그래도 암을 치료를 해볼 수 있을까? 이때까지 우리가 많이 속아왔잖아요. 암 곧 해결될 것처럼 다 얘기를 했는데 해결되지 않는 그런 면역은 이제 똑같은 질문을 드릴 수 있는데 그래도 조금 희망적인 것을 좀 설명드리면 우리는 과거에 암은 지금도 하고 있죠. 수술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 개발이 됐고 그 다음에 화학 치료 개발됐고요. 지금은 이제 표적 치료 이게 이제 지금까지 암이 개발되어 온 건데 수술을 우리가 전쟁에 비교해 보면 무기에 비하면 이제 칼이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방사선은 이제 핵폭탄 같은. 그다음에 이 화학요법은 이게 우리가 이제 폭탄 같은 거 비교해 볼 수 있고 이제 크루즈 미사일 같은 그런 게 이제 표적 항암제인데요. 이게 다 뭡니까? 우리가 전쟁을 하면 이건 다 뭐죠? 무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면역은 뭐가 다르길래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될 길이냐? 얘는 앞에서 쓰던 거 다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쟁을 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무기만 있으면 됩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병사입니다. 병사. 근데 지금까지의 우리 암과 전쟁을 벌였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왔냐 하면은 병사는 무시하고 그냥 박살을 냈었습니다. 그냥 폭탄만 빵빵빵 쏘서 이제 다 이제 파괴가 됐으니까 CT 찍어보면 없어졌죠. 근데 사실은 없어진 게 아니라 다 숨어 있습니다. 왜? 폭탄 쏘고는 다음에 병사를 안 보냈기 때문에 그렇죠. 뿐만 아니라 자기 병사까지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항암 치료 받으면 어떻게 되죠? 안 죽을 만큼 우리가 항암제를 씁니다. 다시 받고 싶지 않은 치료죠. 그러니까 우리의 병사를 살려놓고 전쟁을 치러야 되고 나아가서는 그 병사를 우리가 잘 훈련되는 이 병사를 잘 이용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바보 같은 전쟁을 지금까지 해왔다는 것입니다. 면역 치료는 앞으로 이 병사를 쓰는 것입니다. 어떤 병사냐 하면은 T세포, B세포, NK셀, dendritic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 이런 특별한 아주 훈련이 잘 되어 있는 병사들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이용하는 치료법, 이거는 지금까지 해오던 것보다는 뭔가 한 수 위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당분간은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을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우리는 면역이라는 것은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면역 시스템은 물경 5억 년짜리입니다. 5억 년 동안 갈고 닦은 솜씨죠. 그래서 우리는 이 면역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다만 이 면역이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해치는 것을 막아주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암을 적으로 인식해서 물리치려면 우리가 만드는 시스템보다는 우리가 5억 년 동안에 갈고 닦았던 이 면역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어떻게 이 면역 시스템을 이용해서 암을 적으로 인식해서 죽일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연구를 앞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암이라는 것은 생명체입니다. 생물입니다. 살아서 움직이죠. 얘는 환경이 변하면 거기에 적응을 합니다. 뭘 통해서? 돌연변이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항암 치료를 했는데 암세포는 죽은 것 같지만 나중에 다시 재발합니다. 왜 그럴까요? 적응했기 때문에 그렇죠. 뭘 통해서? 변이를 통해서. 그럼 그 변이에 적응했는 암을 상대로 하는 항암제도 그 변이에 맞서서 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쓰는 케미컬 드럭은 변하지 않습니다. 무생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무생물인 항암제를 생물처럼 적응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 있냐? 답은 노죠. 그러나 다행히 우리 몸 안에는
living drug, 살아있는 약이 있다. 그게 뭡니까? 우리 면역 시스템입니다. 이걸 이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닉슨이 1971년도에 암과의 전쟁을 하고 우리가 50년 가까이 됐는데 우리는 암과의 전쟁에서 실패했다. 이렇게 인정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2016년도에 오바마가 국정연설에서 다시 한번 암과의 전쟁을 해보자. 이런 무모한 소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무모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근거는 있습니다. 이분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지미 카터가 뇌에 그 자기 흑색종이 전이가 돼서 이제 말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을 날만 받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완치가 됐었습니다. 싹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죠? 그 이유가 항암 면역 치료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성과에 너무나 업돼가지고 다시 한번 암과의 전쟁을 선포하게 됐죠. 이렇게 놀라운 성과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70%가 넘는 암 환자가 면역 치료에 듣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 잘 아시는 췌장암, 그다음에 삼중 음성 그 네거티브인 그 유방암, 뭐 이런 종류들은 전혀 듣지 않습니다. 이런 환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우리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어떤 환자가 잘 듣냐 하면은 암 조직 안에 면역 세포가 들어있는 암 조직은 암을 가진 환자분들은 그나마 운이 좋으신 분들. 이분들은 면역 치료에 들을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에 면역 세포가 아예 없는 면역 사막, 저기는 면역이라는 세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환자들은 그 암 주변까지는 면역 세포가 가 있는데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면역 격리,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런 타입, 이런 환자들은 현재 면역 치료가 듣지 않습니다. 이런 환자들을 우리가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면역 세포를 만들어야 되고 그 만드는 면역 세포를 안으로 암 조직 안으로 들여다 보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죠. 근데 뭐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이미 차고 넘치는 많은 좋은 무기들을 개발해 놓고 있죠. 게다가 현재 새롭게 약 4,000종에 가까운 새로운 항암 면역 치료제들이 지금 이 골드러시죠. 이 엄청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뭐 10%만 성공해도 우리는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암이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은 굉장히 놀랍죠. 여러분 암 생기면 놀랍죠. 작년까지 암 건강검진 사진 찍었는데 암이 없었는데 올해 찍으니까 암이 탁구공만한 게 하나 있다. 굉장히 놀라죠. 왜 이렇게 빨리 자라지? 이게 놀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태어나셨죠? 한 개의 엄마 아빠의 이 뜨거움에 의해서 만들어진 저 세포가 10개월 만에 수십조 개의 세포로 구성된 인간이 만들어졌습니다. 10개월. 암도 세포거든요. 암이 탁구공 되는데 10개월 아니라 한 달, 두 달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암이란 거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개 한 개씩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갖게 됐습니다. 세포 한 개 한 개. 그러니까 암 조직에 세포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세포를 이제 하나씩 떼내 가지고 이 한 개의 세포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못된 짓을 하고 있냐를 우리가 다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엄청난 복잡한 그 시설과 해석이 필요하고 결국에는 이와 같은 분석했던 것들을 다시 재구성해서 범죄의 재구성처럼 우리가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의사도 할 수 없고 공학자도 하기 힘들고 모두가 함께 해야 되고 이것의 출발은 수학에서부터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다 개발이 되면 당신은 어떤 암을 가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면역 상태는 어떠냐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 하면 영어로 Tumor Agnostic Medication. 당신이 어떤 암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묻지도 않고 당신의 면역 상태가 어떠냐라는 것을 갖고 치료를 해야 되고 세계에서 처음으로 그런 항암제가 허가가 나왔습니다. 이때까지 모든 항암제는 어떤 암이냐에 따라서 허가를 해줬는데 이 키트루다라는 약은 당신의 면역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허가를 해준 최초의 약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암을 정복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암으로 죽지 않으신 대부분의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면 다 거기 암을 갖고 있습니다. 100% 암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암으로 돌아가시지 않았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암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암을 우리의 통제하에 두느냐 이 차이인 것이죠. 암을 통제하려면 그 통제 시스템은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 좀도둑은 우리가 놔둬도 된다. 그럼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암이 자기 몸에 있대 나를 죽이지 않을 정도의 암이면 우리가 괜찮다. 그래서 암은 박멸하는 것이 아니라 컨트롤하는 것이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